자, 5, 6월 강의 정치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포함한 정치학, 그 다음에 법학, 사회문화 이쪽에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문항수가 한 4문제에서 많으면 5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약간 교과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영역이 좀 있는데 그게 가끔씩 보면 이제 정치 파트예요. 정치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뜬금없이 갑자기 누군가의 논문에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학은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경제학과 마찬가지로 약간 어려운 파트 중에 좀 하나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쨌든 그렇게 뭐 심각하게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은 출제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출문제 나와 있는 쟁점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각종 논문들에서 필요한 부분들 좀 제가 발췌를 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포인트를 좀 잘 잡아두시면 뭐 정치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문항수는 기본적으로 많이 출제돼봐야 4문항이다. 그리고 최고 많이 출제되는 게 이제 5문항이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범위를 넓게 잡지 않으셔도 그렇게 크게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개론서들이 사실은 정리가 좀 하나의 책으로 정리하기 힘들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교재, 여러분들 보고 계신 교재는 거의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이제 거의 단권화를 다 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은 다 포함이 거의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들 좀 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들 좀 잘 정리하시면 뭐 정치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정치에 관련된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거기 1페이지 자료에 일려두기를 한번 잠시 한번 봅시다. 일단은 정치기육 내용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법도 마찬가지지만 함수적 사고를 좀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함수 사고라고 하는 딴 게 아니고 독립변수가 무엇이고 종속변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파악을 하시고 포인트를 어디에 두셔야 되는지 그것들을 항상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기육 내용학의 기출분석반 내용은 말씀드렸던 대로 출제 범위에 좀 집중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시험에 효율적으로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적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거기에 맞추어서 좀 복습을 하시고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좀 공부를 해달라. 그래서 이걸 무작정 책을 넓히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서울대 정치학 2에 헤이우드, 그 다음에 진영재 선생 책, 그 다음에 또 정치동학 2에 이 책들 다 봐보셔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들은 거의 책 한 권에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새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논문의 주제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계속 검토를 1년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검토를 통해서 나온 결과들은 대부분 다 문제풀이 아닌 모의고사, 아니 파이널 때 다시 이제 제공을 하니까, 그래서 시험 범위에 관련돼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제가 다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일정은 말씀드렸던 대로 원칙은 8주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7주에 좀 끝내고 좀 한 주간의 시간적 여유하고 복습할 시간적 여유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는 활용을 좀 잘 하시는데, 뭐 어제 법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하고 기출문제에서 정답이 될 만한 어떤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도 다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2페이지 잠시 한번 보시면 기본적인 자료의 구성은 출제 동향하고 그 다음 주요 내용 확인이라고 한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출제 영역에서 이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개념하고 주제하고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들이 다 제시가 되어 있는데, 따로 공부를 하실 때도 여기 제시되어 있는 주제들에 초점 맞추어서 정리하시는 게 시험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예, 그래서 일부러 따로따로 정리를 다 해둔 거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일단 정리들을 하시고요. 나중에 복습하실 때도 여기에 집중을 해서 복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는 출제 동향을 먼저 법 시간에는 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갑자기 이제 내용이 들어가니까
조금 힘드신 것 같기도 해서 오늘 한번 순서를 한번 바꿔보도록. 예. 어제 또 집에 돌아오면 반성적 사고를 또 했죠. 학교에 들어가면서 이것도 어떻게 한번 진행을 시켜볼까. 예.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36페이지를 펴보시죠. 자, 36페이지를 펴보시면 일단 중요한 내용이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지를 좀 이해를 합시다. 일단은 이제 정치의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당연히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단입니다. 정치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현실주의 입장에서 정치의 의미를 정리를 한다는 건데, 시험에서 어쨌든 이 기본적 의미의 정의가 출제가 됐죠.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출제가 됐던 부분이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의미가 무엇을 가지는지는 38페이지까지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번 기출문제하고 거의 똑같죠. 3번에 보면 누가 분배를 하는 것인가. 분배를 결정하는 힘이 곧 정치 권력의 문제고, 이 정치 권력의 문제 중에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받을 때 권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받지 못하면 권위가 아니고요. 바로 권력이나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시험에서 물어봤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주체로 본 정치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가볍게 봐두시는데, 하나 이제 봐두셔야 되는 거는 40페이지에 정치 체계라는 개념입니다. 그죠? 40페이지 보면 가운데 줄 보면 동그라미 2번 나옵니다. 국가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치 체계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정치적 현상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정치 현상으로 분석한 정치의 의미에서 집단 현상설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집단 현상설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의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이론적 의미는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집단 현상설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 현상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원 권력, 그 다음에 다원 국가, 그 다음에 다원주의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집단 현상설 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의 의미와 관련되는 논의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의 본질. 정치의 본질은 행정고시에서도 사실 2차에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어떤 차이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조조와 유비를 등장시켜서 조조는 현실주의, 유비는 이상주의. 그래서 이상주의와 이 현실주의의 차이점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학에서 가장 정치를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상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정치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가치의 구현으로 본다는 겁니다. 가치의 구현. 이상주의의 가장 핵심은 정치를 가치의 구현으로 본다. 이걸 정치의 본질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죠. 정치의 본질이란 말은 정치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거냐. 바로 가치의 구현이다. 그런데 현실주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현실주의는 정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득을 쟁취하는 거예요. 이익을 쟁취하는 겁니다. 이득을 쟁취하는 것. 그 이득에는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권력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권력과 물질적인 것을 쟁취하는 것, 이걸 우리가 현실주의는 정치의 본질로 본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이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는 겁니다. 가치의 구현적 측면과 가치를 구현하는 측면과 그 다음에 이익을 쟁취하는 측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진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의 양면성 디베르제 이야기. 그게 이제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전개는 우리가 어디에서 살펴봐야 되냐면 정치 사상에 이제 곧 들어갈 텐데 그 정치 사상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건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현실주의 정치학의 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대표적인 학자의 주장은 라즈웰과 이스턴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라즈웰의 가운데 있는 라즈웰의 현실주의 정치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느냐. 이 문제가 바로 정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라즈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좀 더 이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사람이 바로 이스턴이죠.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그래서 현실주의 어떤 정치학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윈윈 게임이 아니에요. 현실주의 정치학의 정치적인 어떤 의미는 바로 제로섬 게임이라는 겁니다. 제로섬 게임.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자료 2페이지를 잠시 한번 보십니다.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출제 동향에서 나와 있는데 시험에 출제가 됐던 게 첫 번째 정치의 본질입니다. 이 정치의 본질은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라고 하는 양면성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한번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작년 출제가 됐던 게 바로 정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의 의미를 어떻게 연결했냐면 바로 베버가 아까 이스턴이 이야기했던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 그렇죠. 이스턴이 이야기했던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 무슨 뜻인지를 분석하면서 물어봤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일단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일단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이야기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야기는 그거죠. 정치도 역시 마찬가지 수단이자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치의 필요성입니다. 자, 사람들은 집단을 이루며 살기 시작을 했고요. 집단을 이루며 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은 다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 집단 생활은 결국 여러 가지 갈등을 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와 관계되는 갈등이냐면 분배와 관련되는 갈등이에요. 핵심이. 그럼 이 분배와 관련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싸울 거냐? 아니면 말로서 좋게 설득할 거냐?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래요? 머리를 쥐어뜯을까요? 말로서 쉽게 설득하는 방법들, 이게 바로 뭐냐면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의 제일 중요한 것은 토론이죠.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서 지금 현재 전쟁을 치른다는 이야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말로서 이제 상대방을 설득을 하고 분배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분배를 둘러싼 갈등,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결국 분배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죠. 분배를 결정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승복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분배를 결정했는데 너는 지금 현재 빵을 2개 먹고 너는 3개 먹고 그런데 2개 먹은 놈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 그런데 얘가 지금 현재 항상 생각을 하는 거지. 한번 엎어볼까? 아니면 그대로 따를까? 그러니까 이걸 지금 따르게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배 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게 뭐냐? 권력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할 수 있는 힘.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군주가 일방적으로 협박을 통해서 굴복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권력은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받은 권력이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권력은 반드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위가 돼야 됩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은 뭐냐? 국민들로부터 동의와 지지를 받은 힘이다, 그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다, 그 말이죠.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다. 어떻게 위임받은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이 동의와 지지는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요 기본적인 시스템. 여기에서 이제 권위는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정치는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정치는 방금 우리가 본 대로 공적인 일을 다루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의 분배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 다음 이 일을 다룰 때는 기본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보통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치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형태나 모토는 뭐냐면 바로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현실주의 입장에서 정치학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현실주의 입장이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정치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의 의미.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 현실주의가 도대체 뭐냐? 바로 정치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는 이제 이상주의, 하나는 이제 현실주의라고 하는 관점. 이상주의라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죠?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가치의 구현입니다. 그죠? 가치의 구현. 정치는 뭐 하는 거라고요? 가치를 구현하는 거다. 그럼 여기에 이제 가치를 구현한다고 했을 때 주어가 뭐죠? 정치가 주어입니다. 아시겠나요? 정치가 가치를 구현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가 어떤 가치를 구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인권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질서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질서를 통해서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줘야 됩니다. 이게 이상주의가 말하는 정치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현실주의는 이렇게, 정치는 이렇게 보지 않죠. 현실주의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뭐라고 봤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익의 쟁취라고 봤어요. 이 쟁취라고 하는 뜻은 기본적으로 투쟁,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투쟁. 투쟁을 통한.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쟁이 아니고 뭘 통한? 경쟁을 통한. 그죠? 경쟁을 통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거에는 총 질하고, 과거에는 칼 들고, 창 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하는 거죠. 말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투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처럼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죠. 경쟁. 대표적으로 본다면 선거 경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초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단식도 하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선거 경쟁이라고 하는 국면들. 이걸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인정해야 되는 게 정치의 모습이다. 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정치의 양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시험과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이상주의자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를 썼던 이런 사람들. 아니면 이제 대표적으로 본다면 이제 과거로 본다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 물론 이제 나중에는 현실주의로 돌아서지만 이상주의, 현실주의가 결합되지만 근데 어쨌든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정치의 어떤 설명들은 대부분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이상주의자거든요. 그런데 현실주의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키아벨리죠. 그 다음에 이제 홉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회계약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현실주의자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크 같은 사람도 뭘 강조를 하죠? 소유를 강조합니다. 소유. 그렇죠. 생명, 신체, 재산 이것들의 소유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는 것 이걸 강조할 때 우리 현실주의라고 부른다는 거. 자, 이게 이제 정치의 의미와 본질에서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현대 정치학에 두 명이 있다고 했죠. 한 명이 누구라고 했죠? 라즈웰 이야기입니다. 자, 현실주의 관점은 누군가 이익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라즈웰은 정치를 어떻게 정리를 하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획득하는가 이 문제로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라즈웰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폭력과 그 다음에 권위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동의와 지지를 못 받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벌거벗은 권력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벌거벗은 권력이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답을 하셔야 되죠.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지 못한 국가 권력을 의미한다. 아시겠나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지 못한 국가 권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벌거벗은 권력. 그 다음에 이제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반대죠. 동의와 지지를 받은 것이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턴.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그리고 이스턴은 대표적으로 뭘 이야기했죠? 정치에 대해 집단 현상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럼 정치의 상호작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야 될 게 정치 체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죠? 정치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라보는 관점인데, 일단은 환경과 그 다음에 정치 체제가 상호작용을 하는 거. 그러니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투입, 그 다음에 전환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전환을 통해서 이제 산출이 만들어지는데, 투입은 누가 하는 겁니까? 투입은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뭐예요? 도로를 건설해달라. 그 다음에 아파트 주변에 뭔가 상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개발을 좀 해달라. 그 다음에 산업단지를 지어달라. 환경 문제를 해결해달라. 주로 보면 의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의제를 집어넣는데, 이 의제를 집어넣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면 개인, 집단, 그 다음에 정당, 이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 개인과 집단과 그 다음에 이 정당들은 의제를 투입을 합니다. 의제를 투입을 하면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전환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정부기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부기구에는 뭐뭐 있죠? 입법, 그 다음에 집행부, 그 다음에 사법부, 이 세 가지 존재를 합니다. 그죠? 그럼 이들한테 이제 집어넣게 되면 입법부는 뭘 산출해냅니까? 법률을 산출해냅니다. 그죠? 집행부는 정책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 다음 사법부는 뭘 만들어내요? 판결이라고 하는 거. 이걸 기본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산출물에 대해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또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평가를 하는 게 바로 뭐죠? 예, 이게 환류입니다. 그죠? 이 평가는 결국 이제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다시 투입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리고 이 환류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선거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여론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들이 주목하게 되면 얘들은 뭐가 되는 거죠? 집단의 정치. 이익 집단 정치가 됩니다. 여기에 주목을 하면 뭐가 되죠? 정당 정치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어떻게 압력을 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정과 절차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과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체계를 파악하는 어떤 정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턴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집단 현상설이에요. 집단 현상설. 자, 그러면 이제 교재의 41페이지를 잠시 한번 봅시다. (41페이지) 보면 정치 현상으로 분석한 정치에 있는데 국가 현상설인데, 국가 현상설은 곧 국가의 모습, 국가가 하는 행동 자체가 정치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행정학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행정학에서 계속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와 행정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그 다음에 행정과 경영은 또 어떻게 다르냐. 맨날 이거 가지고 이제 행정학자들이 맨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국가현상설에서 국가가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주로 정치는 행정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행정으로 보인다. 그럼 정치가 행정으로 보인다면 당연히 정치와 행정 같은 것일까? 그런데 정치학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같은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국가현상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과 정치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거. 그 다음에 국가가 행하는 모든 법과 제도에만 집중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정치의 역동성을 무시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로 지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력현상설인데, 권력현상설은 제일 문제점이 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권력적 관계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면 도대체 정치를 고유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고유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치를 고유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점.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민주사회의 권력관계가 어딨냐 그 말이에요. 민주사회의 권력관계가 어디냐.
그래서 민주사회에서는 권력관계라고 하는 것은 없다. 오히려 권력관계 말고 인간이 복종하는 것은 많다는 거예요. 돈에 복종할 수도 있고 관습에 복종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가족의 명령에 복종할 수도 있고 그래서 권력 현상설 역시도 정치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설명되는 건 집단현상설입니다. 이 집단현상설인데 집단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학의 대표적인 집단은 두 개죠. 이익집단하고 바로 정당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체크를 해야 될 게 이익집단 중심의 정치를 펼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정당 중심의 정치를 펼치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익집단 중심의 정치에 따라 의회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정당 중심의 정치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의회의 모습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 이익집단 중심이냐 정당 중심에 따라 정치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정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당 체제라든지 의회 운영이라든지 정부 형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거 이걸 같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올해 이제 가장 어떤 중요한 핫한 주제라고 한다면 남한과 북한이 다시 이제 되니까 다시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작년에도 계속 강조했던 이야기인데 바로 레이파트가 이야기했던 다수제 모델입니다. 이게 이제 남북 간의 관계를 정리할 때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로 가야 되느냐 했을 때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레이파트의 다수 모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도인가 15년도인가 그때 행정고시 2차에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수 모델, 레이파트의 다수 모델은 올해 어쨌든 꼭 잘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돼요. 예. 자, 그때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집단현상설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속에서 집단들이 어떻게 정치적 상호작용을 하고 그 결과물을 어떻게 얻어내고 이루어지는지 정치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집단현상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집단현상설의 한계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단현상설은 국가와 집단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죠? 국가 역시도 어떻게 보는 거죠? 예, 집단 중에 하나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때 말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죠. 바로 정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맥락에 따라 보면 국가와 정부를 막 혼동해서 같이 쓰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에서는 정부란 뜻이에요. 정부. 그러니까 정부도 뭐냐면 역할을 담당하는 어떤 특정 역할을 담당하는 하나의 집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정부라고 하는 국가 권력이 가지고 있는 힘, 그 다음에 특수성 이런 것들이 무시된다는 게 이제 집단현상설이 받는 비판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국가와 집단 비교한 표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니까 그냥 간단히 나중에 읽고 확인들 하시고요.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자료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료에 보시면 이제 주요 내용 확인돼서 정치의 개념인데 첫 번째 정치의 의미, 정치의 불가피성, 정치는 왜 필요하냐? 갈등을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갈등 해결을 위해 정치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이때 갈등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분배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분배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 그래서 이 정치 권력은 정치는 당연히 갈등 해결을 위한 권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거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래적 의미의 정치는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행위를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현실주의 정치학이 주류화되었고 현실주의 정치학의 주류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라스웰의 정의입니다. 그죠?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정치는 일종의 이제 제로섬 게임화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치의 의미도 이런 입장에 따라 이스턴이 정의를 하게 됩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뭐죠? 예,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입니다. 권위적 배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이거죠. 희소한 가치가 도대체 뭐냐?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권위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 권위에 대해서 권위가 배분을 했을 때 우리는 왜 복종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쟁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희소한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희소한 가치는 뭡니까?
정치 권력, 그 다음에 물질적 재산, 부, 명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희소한 가치죠. 그래서 위신,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부 이런 것들이 바로 희소한 가치의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권위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권위는 뭐라고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은 겁니다. 바로 위임받은 권력이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배분 결정에 대해서 왜 복종을 해야 되죠? 우리가 통치를 위임한 권력이기 때문에 그죠? 통치를 위임한 권력이 배분을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찰이 잡으러 오면 이러면 서야 되잖아. 왜 서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거잖아. 경찰에게 우리가 그 일을 맡겼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바로 기출문제 이야기입니다. 올해 문제인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권력이란 일반으로 타인은 내가 원하는 바대로 움직이게 하는 힘을 의미한다. 이게 바로 이제 베버의 정의입니다. 막스 베버의 정의. 막스 베버의 정의. 그래서 권력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막스 베버의 정의라고 했죠.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힘.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이 없는 자는 권력을 가진 자의 의도로 움직이게 된다. 권력은 합리적 설득을 통해 일어나는 영향력과는 달리 처벌하거나 보상하는 것과 같은 강제나 조작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을 출제한 사람이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2차원적 권력에 3차원적 권력까지 가게 되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도 권력의 일종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문 자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이게 정확하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한편 땡땡은 어떤 강요나 조작의 형태라기보다는 복종에 대한 승인된 의무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당성 혹은 적법성 속에서 행해지는 권력.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하셔야 되겠죠. 정당성 혹은 적법성 속에서 행해지는 권력. 이게 바로 뭐예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은 권력.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은 권력. 자, 그래서 이스터는 현대 민주주의 원칙과 권력의 속성을 고려해서 정치를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이야기는 권위입니다. 권위.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주체로 본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집단 현상설과 관계되는 집단의 정치입니다. 집단의 정치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죠? 이익 집단하고 하나는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고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서구 정치학의 중심 개념이었던 국가, 이 국가는 결함을 가지는 개념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호함,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 바로 정치체계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미주침 부분에 보시면 이스터는 정치란 사회 내 제반 가치를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땡땡과 정부를 넘어선 정치 체계를 제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여기 들어갈 이야기가 국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파악이 안 되면 뒷부분까지 가야 되는 거죠. 1950년대 이르기까지 땡땡은 서구 정치학의 중심 개념이었고 그런데 땡땡은 사회과학의 개념으로서는 한 가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바로 뭐냐?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개념들이 많죠. 국가 말고도 경제학 공부에서 제일 정의가 안 되는 개념이 뭐예요? 화폐죠, 화폐. 그렇잖아. 경제학에서 제일 정의 안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화폐입니다, 화폐.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치학의 제일 정의 내리기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라는 개념 대신에 바로 정치체계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빈칸에 들어갈 이야기가 정치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스턴과 관련되는 이야기는 두 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스턴이 정의 내렸던 희소한 가치 권위적 배분. 그 다음 두 번째는 국가라는 개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체계라는 개념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내용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현상으로 분석한 정치, 국가 현상설, 권력 현상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바로 집단 현상설입니다. 집단 현상설은 바로 이익 집단들의 활동, 그 다음에 정당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치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정치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이 이해가 됐느냐라는 관점에서 정리를 하자면 집단 현상설과 관련된 권력론이나 민주주의 유형, 국가론, 이익 대표 체계 이걸 각각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집단현상세와 관련된 권력론은 뭐죠? 다원 권력론이라고 합니다. 폴리아키라고 하죠. 폴리아키. 그 다음에 이제 이 폴리아키와 관련되는 민주주의가 뭐예요? 다원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론은 어떻게 되죠? 다원국가론입니다. 그죠? 다원국가론. 그래서 이런 다원국가론 입장에서 항상 시장과의 관계에서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정치가들이 항상 하는 말이 어떤 표현이에요? 국가는 커지면 안 된다. 그리고 적극적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뭘 해야 되죠? 개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다원국가론 내지는 다원주의 입장에서 주로 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익대표체계는 어떻게 돼요? 이익대표체계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죠. 다원주의와 조합주의.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들어갈 이야기는 다원주의. 여기가 이제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의 본질, 이상주의, 현실주의 이야기.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상주의는 가치의 구현이다, 정치는. 현실주의는 이익을 쟁취하는 것이 정치다. 라고 했고, 밑줄친 부분을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베르제는 이 정치의 두 얼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치의 의미하고 정치의 본질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 정치의 의미와 정치의 본질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당연히 정치 사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치 사상의 시작은 당연히 뭐죠? 고대 그리스, 로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공화주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대원 정치 사상의 이제 가장 중심은 그리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리스 정치사상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면 됩니다. 자, 일단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 보기 전에 50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5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 이야기, 디베르제 이야기죠. 야누스의 신의 상이야말로 정치 심오한 현실을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이 문장에 만약 혹시나 밑줄 쳐져 있고 야누스 신의 상이다. 여기다 밑줄 치면 이 야누스 신의 상을 의미하는 상이 의미하는 정치의 의미, 정치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상주의, 현실주의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정치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걸 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야누스의 상에다가 혹시 밑줄 친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에 등장 배경되어 있는데 등장 배경 옆에다가 한 문장만 그냥 쓰세요. 아테네 민주주의의 타락입니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타락. 이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럼 아테네 민주주의 타락의 어떤 두 가지 측면은 시민들이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지멋대로 행동한다. 첫 번째가 바로 자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의성. 아테네 민주주의 타락의 핵심적 내용은 첫 번째는 자의성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중우정이에요. 중우정. 그래서 중우정 내용은 거기 폴리스 위기에 보면 1번 나와 있죠. 폴리스 위기에 시민 덕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지멋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중우정에 빠졌다. 어리석다는 이야기. 그럼 이 중우정의 뜻은 뭐냐면 욕망과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 말이죠. 욕망과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럼 욕망과 감정에 사로잡힌 애들을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잡아줘야 돼. 그래서 이제 제시했던 게 뭡니까? 정치 철학입니다. 정치 철학. 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정치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거기 맨 밑에 하단입니다. 아테네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여기 핵심, 지혜로운 정치가. 여기가 포인트죠. 이게 나중에 이제 플라톤으로 개성되면 플라톤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철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철인. 지혜로운 정치가. 철인.
자, 그 다음에 이제 58페이지 기출문제 나왔던 게 4번 마술교사의 비유입니다. 마술교사의 비유.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추첨이죠. 아무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다. 추첨제, 윤번제 방식으로 돌아가면 한다. 아무나 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그리스 정치사상가들이 강조하는 것은 개인이 아닙니다. 뭘 강조하죠? 포리스라고 하는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포리스라고 하는 공동체. 자, 그래서 플라톤의 정치사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건 플라톤의 정치사상의 핵심 키워드 첫 번째 뭐냐면 이성입니다. 이성. 이번에 1번하고 2번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계속 이성 이야기입니다. 정의로운 국가에서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정의로운 국가는 이성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국가. 이성이죠. 이성. 그래서 시민덕성 중에 플라톤은 어찌 보면 제일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높은 수준의 시민덕성이 이성이고 그 다음에 각 계층들은 각자의 시민덕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정의로운 국가 일단은 플라톤에서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거기 정의로운 국가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고 그 정의란 무엇인가의 핵심적인 내용들 그죠? 거기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의란 사회 구성원들에게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주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덕성은 뭐냐면 이 역할에 충실하는 게 시민덕성이에요. 각자 역할에 충실하는 게.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플라톤 사회 구성 표에 보면 덕성들이 나오잖아요. 통치자의 덕성은 지혜, 수호자 계급의 덕성은 용기, 생산자 계급의 덕성은 절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지혜와 용기, 절제라고 하는 덕성을 강조를 했었고 그 다음에 61페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스 민주주의, 그리스 정치사상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법률, 하나는 혼합정. 법률과 혼합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법률과 혼합정. 법률과 혼합정. 자, 그래서 키워드 현실적인 차선의 정치로 이제 채택을 했던 게 법률에 의한 정치, 법률이고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정치체제 바로 혼합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혼합국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플라톤이 제시했던 혼합국가론이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군주제적 원리와 아테네의 민주적 원리. 이걸 조화시켰다. 그 다음 이제 넘기시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철학적 입장으로 가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할 거리가 되게 많은데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내용적인 차이가 있지만 형태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첫 번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가장 핵심은 딴 게 아니고요. 63페이지 메뉴에 플라톤의 주장을 계승했는데 그 주장 계승의 핵심적인 내용이 법률에 의한 정치, 그 다음에 혼합정에 의한 정치, 법률과 혼합국가라고 하는 거. 63페이지 메뉴에 그 키워드를 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플라톤의 주장 계승. 그 다음에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정의라고 하는 것은 분배가 잘 이루어지면 되죠. 일단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일반적 정의라고 하는 것. 일반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64페이지 메뉴에 한번 봅시다. 일반적 의미로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 의미로 정의는 핵심은 딴 게 아니고요. 지금 오늘날로 따르면 헌법과 같은 것들이에요. 헌법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정의들, 이걸 우리가 특수정의라고 부르는데 그 특수정의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죠. 평균, 그 다음에 비례정의.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는 결국 뭐냐.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분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분배 공정이죠, 사실은. 그래서 분배를 공정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평균적 정의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비례적 정의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이 있다. 그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가생활에 필요한 특성의 두 가지 준법하고 그 다음에 중용을 강조했었다는 거. 이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정치학의 바탕을 두고 출제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혼합적 입헌국가죠. 혼합적 입헌국가. 65페이지 맨 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혼합적 입헌국가. 그걸 키워드로 정리를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고대 거의 정치사상의 주요 내용들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정확하게만 좀 이해를 해두시면 방금 이야기했던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하시면 돼요. 좀 이따 그 키워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한번 봅시다. 자료에 보시면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의 첫 번째 출제 동향에서 나옵니다. 아테네 민주주의. 아테네 민주주의를 물어보는데 첫 번째 대표 선출 방식이 내용으로 한번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 소크라테스의 비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비판은 바로 중우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지혜로운 정치가가 없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정치를 한다. 지혜로운 정치가는 없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정치를 한다. 이게 소크라테스 비판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혼합 입헌국가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혼합 입헌국가는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그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라는 거예요. 법률, 그 다음에 혼합정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계승 발전시킨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시험 대비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고대의 정치사상이 어떻게 이 키워드들이 구성되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